김경래 최강 시사. 그 박덕흠 의원 그 이해충돌 관련된 거요? 수주 뭐 1,000억 원을 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주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네. 어제 살펴봤더니만은 사실 관급 공사를 어떻게 따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따낸 계약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매출 규모가 과거에 이분이 국토위의 상임위원을 하기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터널 공사에 대해 가지고 특허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100% 경쟁 입찰을 통해서 됐다고 이제 박덕흠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제될 소지는 다소 적다. 하지만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좀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국토위 위원으로 보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고 이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사보임 되겠다고 예. 이제 선언한 상태이고 저는 이제 이건 앞으로 저희가 한번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법률가 아닙니까? 나중에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갔을 때 법사위에 법률가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는 채로 골라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굵은 채로 골라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해 충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 이야기하는 대로 실질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개 입찰이든 수의 계약이든 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그 형식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그 모습만으로도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재판을 보면요. 재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그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피해야 되는 그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박덕흠 방지법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국회법을 바꿔서 네.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그 가능한 경우에는 아예 재척되는 그걸 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그 경우가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대주주 또 가족회사 소위 말해서 가족회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회사인 이런 경우에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네네. 조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처벌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알겠습니다. 좀 발의하려고 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덕흠 의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특히 뭐 간사로도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가족들의 회사가 서울시나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의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뭐 이해충돌에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이런 게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 이제 뭐 반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도 포함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생경제연구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경래 최강시사와 뉴스타파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유세하러 오신 분 같아. 아닙니다. 항상 매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 특히 좋은 방송 또 이런 좋은 방송 응원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예. 늘 진짜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예. 아니, 이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있었고 그 와중에 수주 받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예요 이게? 자, 이분이 2012년도에 당선돼서 3선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자, 처음에 이분은 행정안전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예. 네.
그러니까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또 지방 공기업들. 예. 거기서부터 막강한 영향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위를 6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년은 간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하고 간사하고는 또 권한이 훨씬 막강하거든요. 간사들이 협상을 예, 거의 다 주도하니까요. 뭐 예. 그다음에 정책 예산 이런 걸 다 거기서 다루니까요. 관련 부처에. 네. 근데 자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다 회사 이름이 다 생소할 겁니다. 아 이렇게 생소한 회사들이 광국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다니 하는 의혹도 이제 제기되는데 회사 이름이 6개가 나오는데요. 해영건설, 파워개발, 오나종합건설, 오나레저, 오나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오나건설까지 6개가 나옵니다. 예.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박덕금 자신이 예. 대주주였거나 설립자였고 예.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파워개발은 형이 대표고 오나레저는 부인이 대표고 오나종합건설은 아들이 이제 대표로 아, 이렇게 형, 되어 있습니다. 부인, 아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형이나 아들이나 부인이지만 예. 다 회사의 실제 주인은 박덕금 의원 아니냐는 의혹과 지적도 이제 있는데 이상직 의원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 뭐 그런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금 이제 앵커께서 1,000억대 수주인데요. 정확히 이렇게 정리하면 MBC 스테이트에서 먼저 특정보도가 예. 나올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이 국토교통위원일 때만 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산했습니다. 430억이고 어허. 이른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지하를 뚫을 때 강간을 넣어가지고 터널 만드는 그런 터널이나 공법이라고요? 나들목 이런 예. 공법인데 원래 그 강간 공법인데 그 강간 사이를 또 철근으로 연결한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신기술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과학자 사이에서는 대단한 건 아니고 기존의 것을 약간 변형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 신기술 용료로만 특혜를 30억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MBC 스텝 보도 첫 보도였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1,000억대 서울시 빼고요. 기술 사용료로만 수백억대 합쳐서 1,000억대에 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불법이냐 비리냐로 확정하기 전에 팩트로 이건 국토교통부나 네. 서울시사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라든지 예. 앵커님께 생생히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냐 비리냐라고 우리 확정하기 전에 의혹이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수주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박덕금 의원 내 네. 본인 또는 가족 회사에 5개 회사가 수주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 네.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업, 그다음에 경기도, 경상북도 현재 밝혀진 게 5개 지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성준 의원실에서, 하나는 천준 의원실에서 자료가 난 다 국토교통 의원들인데요. 제가 쭉 다시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박덕금 의원의 회사와 관련된 수주 금액은 총 3,460억 정도로 나옵니다. 추정 금액이. 1,000억이 아니라 예, 3,400억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추가가 됐잖아요. 예. 경기도, 경상북도, 예.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이나 MBC 스테이트는 상당히 이제 국토교통위원 시절만 아주 좁혀서 입장을 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안행이나 예결이 기재위에 있을 때도 수주가 많이 있었는데 예. 안행이나 기재위도 지자체라든지 정부 부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공동도급도 꽤 있습니다. 단독도급 말고요. 그러니까 공동도급 가면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네. 제가 3,400 전액이 비리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 금액이고 네. 또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어쨌든 수주는 그렇게 했다. 수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공동도급까지 포함하여. 네. 그러니까 자 본인이 유명한 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회장 출신입니다. 네. 박덕금 의원의 회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회사들이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 특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겠죠. 평소에도 상임위원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신경 쓰고 네. 포괄적으로 평소에도 보험 든다 말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네. 근데 거기다 국정감사 전후에서 네. 상임위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감시, 견제, 추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 관련된 회사에 신경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주 금액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아예 STS 공법을 명시해서 공사를
공고했거나 수정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사용료로만 서울시에서만 30억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만 수백억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과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러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국민들께 제가 애청자들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유명한 건설업체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상임위도 안행위하고 국토교통이에요. 네. 거의 의정활동 10년 동안 그런 일만 주로 했거든요. 9년 동안. 그러면 이제 본인 지분은 가족들한테 일부 무상으로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하긴 했어요. 예, 백지신탁 했죠. 예. 근데 그럼 가족들 모아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여보, 아들아. 비록 내가 백지신탁도 했고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매각했지만 안행이나 국토교통의 활동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뒷말이 나올 거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간급공사를 주로 했어도 이제는 민간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나 때문에 설령 사업이 예전보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유명한 건설업자 전문건설업회장까지 하다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회를 상당히 가진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 엄정함은 기본이고 상식이고 제가 법도 찾아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이게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마침 자료를 냈습니다. 예. 백지신탁하겠다고 박대금 의원은 지금 변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주식이 6년 동안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130억대 비상장 주식이 갖고 이제 잘 안 팔린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제가 내막을 들여다봤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백지신탁을 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지신탁한 주식이 안 팔렸다면 팔렸으면 이제 관련이 없어지잖아요. 안 팔렸다면 안 팔린 동안에는 관련 상임위를 맡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상임위의 판단 직무 관련해서 판단 기준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위반 집행 등 관련되는 직무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국토교통위가 다루는데 네. 거기서 본인이 주식 매각이 안 됐다는 거 알면서도 이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이런 데서 통보를 해줍니다. 팔리면 팔렸다고. 근데 안 팔렸으니까 통보를 안 했을 거니까 안 팔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도 6년을 국토교통위에서 버텼고 심지어 간사까지 한 거니까 국민의힘당의 책임도 매우 크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 건데 그쪽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하나가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광역공사를 주로 했던 기업이다. 예. 그럼 뭐 국회의원 됐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액수도 그 전에 더 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주로 간급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안행이 국토위를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을 떠나서요. 이해충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간급공사를 맡으면 지자체나 국토부 산하는 분명히 아빠랑 나랑 연관돼서 문제가 될 거다. 남이 보기에도 모양새도 안 좋다 하고 네.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와이프 형 아들한테 내가 그 관련 상임위는 피하겠다. 네. 이게 이해충돌의 법리입니다. 법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예. 국토교통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더 나아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이분이 계속 건설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서 건설 현장에 산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제발 산재 좀 줄이자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인데 환경노동위 회의장에 쫓아가가지고 그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도 가서 너무 처벌이 세다라고 지적이 있어. 오늘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입찰 비리나 입찰 담합을 건설사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 수시로 나오죠. 그런 비리는. 그런 예. 비리 항상 4대강 때도 예. 나왔고 그래서 그걸로 떼돈을 벌고 예. 부실공사하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진아우 네. 3번 하면 아예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법안이 이제 강화되는 법안이 심의되는데 이분이 결사반대해서 굉장히 안화된 것으로 지금 통과됐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국토교통위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물건설협회도 국토부 산하의 법인이고 당연히
국토교통에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본인이 또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50명으로부터 네. 진정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 시절에 골프장을 뭐 200 전문건설협회가 골프장을 샀는데 200억이나 넘게 비싸게 샀다는 비싸게 이제 샀고 뭐 의혹이죠. 850억 예. 정도 지금까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있고 예. 그걸로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 비용도 뭐 관련자들이 협회 돈으로 공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도 되어 있거든요. 진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데 검찰이 그걸 희한하게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건설협회로부터도 문제 제기를 당하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 국토교통이 그것도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럼 국토교통에서는 전문건설협회랑 국토교통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박덕흠 의원이 의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원래 이제 이런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그 전에도 네. 입찰담합이나 비리를 네. 해서 사정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선거를 통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은 어쨌든 물론 2010년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10위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돈봉 두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선됐으니까 예. 안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예, 예. 솔직히 우리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아니 돈도 저렇게 많이 벌고 무슨 사업 과정에서 무슨 불법 의혹이나 탐욕 의혹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꼭 국회의원 돼야 돼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나 합법적으로 됐다고 쳐요. 예. 의혹은 있었지만 예. 그러면 최소한 국토교통위는 사전 차단을 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아하. 지금 우리가 다주택자들을 기재위나 국토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법도 제출됐잖아요. 그 이유가 네. 부동산 투기 자꾸 규제 반대하고 종부세 없애려고 하고 네.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반대하니까 아예 배제해버리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배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공직자윤리법은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했고 백지신탁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관련 주식을 가족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일부. 아니 본인 주식을 가족한테 매각하면 그게 이해충돌 해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가족에게 매각은 이해충돌 해소가 안 된다라는 법 개정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백지신탁에서도 안 팔리면 그 증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에 되어 있고 과태료까지 물려야 되는데 이건 알면서 한 게 분명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국토교통위원은 사임을 한 건가요? 최근에 미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예. 그 430억대 공사를 수주했다. 서울시 산하에 신기술 용도도 30억 넘게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절대로 사직 안 한다가 겨우 사직을 했는데 사임을 했다. 예, 마지막까지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좀 들어보죠. 예, 저희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비리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의혹이라는 겁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청학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그거 좀 이어서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처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들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뭐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일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였어요 그때? 예, 그 당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거하고 예.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거하고 이해충돌 방지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건 제가 재직 중이었던 참여연대에서 96년도에 발의한 부패방지법을 모태로 해서 했고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근데 예. 이제 권익위가 그때 가져온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부정청탁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정무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사신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억울하니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까? 라고 권익위한테 물어보니까 부정청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부정청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은 법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되든 안 되든 다 국회의원이나 정부한테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청탁이라는 게 말이 되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 창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형사처벌을 하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다듬어서 네. 부정청탁하고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장 관심이 많고 여론이 높았던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부터 먼저 선입법하고 이해충돌은 원래 영역이 다른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별도로 입법해도 되겠다 음. 했는데
그 뒤에 저희 19대 임기는 끝났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20대에서도 원래 후속 입법하기로 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뒤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거군요. 네. 이번에 이제 뭐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미 뭐 권익위에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야 간에 약간의 합의점이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이 법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권익위 원안에는 이제 다른 문제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재척 회피 제도라든가 계약, 사적 계약의 어쨌든 제한이라든가 친인척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이견이 거의 없었고 네. 몇 가지 기술적으로 조문만 다듬으면 되는데 문제는 재척 회피 제도인데요. 마치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마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일단 직접적으로 186만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고 더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촌 이내에 친척까지 하면 그때 국회 보고가 2,800만 명이 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2,800이요? 예. 그러니까 와. 거의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다 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문제 이렇게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놓고 재척 회피를 하는데 이 권익위원장이셨던 김영란 씨가 이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판사나 검사는 재척 회피가 쉬워요. 왜냐하면 형사 일부에서 수사하던 걸 친인척이 관련 수사에 관련돼 있으면 형사 3부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예. 대법원도 뭐 형사 1부에서 형사 3부로 재판부를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이 자기 동생이 증권사에 임원으로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증권사의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이익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법안을 발의하는데 금융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개별적 사건을 다루는 판검사와는 달리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인 예. 정책부서, 중앙정책부서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재척 회피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 하던 일을 공정거래위원장 보고 하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금융위 내에서 금전국장이 하는 일을 그 자본시장국장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갖고 있는 공직의 성격에 대해서 당시의 권익이나 그러니까 김영란 대법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전 신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자기 직무 범위에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대안을 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됐는데 막판에 그 지금 이제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무산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면 참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KBS입니다. 예를 들면 KBS 경제부장 같은 경우 사촌이 보통 한 30명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40명쯤 되는 사촌인의 범죄 친인척이 재직 중인 거기도 더군다나 적용 대상이 임원만이 아니라 임직원입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 취직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는 데스킹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장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 기업이나 산업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경제부장은 사촌 이내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수정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신고제로 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게 이제 대안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이제 그 대안은 아직 그 검토만 되고 있고 예. 지금도 권익위는 이제 현재 원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재척 회피 재척 회피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런 제도라는 게 다 미국에서 이제 유래해서 온 제도인데 저희 참여연대에서 뭐 이 외국 입법내, 미국 입법내를 얼마나 많이 검토해 봤겠습니까? 저희가 20여 년 전에 제출한 법안이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그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재척 회피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건설사 출신이고요. 네, 그죠? 네. 주식은 백지 신탁을 했고. 네, 네, 네. 그런데 국토위에서 뭐 간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네,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일단은 사전 신고제가 만약 채택이 됐다면 지금 이제서야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이제 20대 때 처음 이제 그 국토위 배정됐을 때부터 이분들의 친인척이 사촌인의 가족들 친척이나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하고 있는지가 다 알려졌으면 네.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진작에 언론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예. 국토위에서 아마 다른 상임위로 배치가 됐겠죠. 이런 사전 신고 제도라는 거는 투명성을 통해서 국민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해 충돌이나 부패 방지에 있어서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시해도 눈 딱 감고 불법하면 사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그런 예.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 보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해 충돌이 있으면 국토위에서 문체위로 보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예. 아예 국회법만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배정은 얼마든지 쉬우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예. 바꿀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친인척으로 있을 경우에는 네. 상임위를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네.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지금 뭐 이 법이 갖고 있었던 이제 포괄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입법을 지연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적 비판이 국회의원 특히 박덕흠 의원 케이스에서 많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일단 국회의원만이라도 이해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이런 좀 제척 회피 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국회의원의 제척 회피 제도도 조금 몇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회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네,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솔선수범해갖고 국회법부터 막 고치자. 이게 될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 지금 뭐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고 지금은 서로 여야가 지금 개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지금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네, 네. 탈바꿈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법을 통한 제척 회피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큰 만큼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도 좀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박덕흠 의원처럼 질 나쁜 케이스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가 예. 예를 들어서 국회 진출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그럼 환노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또 하면 이제 딜레마가 곤란해지는 생기네요. 거죠. 예. 예. 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이 가거나 보건복지위에 의사 약사 출신들이 가는 거를 이 전문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니 다 배제하자라고 하면 국회가 갖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위 대의성에 대표성. 또 문제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두 가지 보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이해 충돌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 회피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로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네. 제척 회피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 경우는 같은. 이제 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예.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에 가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척 회피 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되 네. 그 제척 회피의 사유를 좀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박덕흠 의원 같은 케이스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 저는 맞을 거다. 그래야만 전문성이나 각계 대표성을 반영하는 국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직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따지면서 법안 질질 끌지 말고 그거는 그것대로 뭐 대안을 마련하고 이 국회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영란법 초기 논의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김영란 대법관이 네. 너무 좀 과욕을 내셔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것과 장차관의 권한이라는 것과 하위직 공무원의 권한, 더군다나 공직 유관 단체인 예를 들어서 저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기념사업회 그런데 총무 직원들도 예.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법률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냐? 예. 그럼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개별법으로 이걸 규율해야 네.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낮아지지도 않고 규제를 너무 높이게 되면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듯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건 조금 입법 과욕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하반기에 가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논의하면 이런 이제 다양한 포괄입법이 갖는 문제점이 또 지적되면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21대 국회가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논의 한 번도 안 됐어요. 4년 내내. 19대는 그래도 3분의 2는 통과라도 시켰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21대 국회 초반기인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입법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적 비난이 가장 높은 일단 자신들의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지들 문제 해결 안 하려고 저 회피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서 재척 회피 제도를 신속히 빨리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아까 대안으로 사전 신고제 같은 신고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죠. 요거는 국회의원들이 다들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걸 검토하실 때 이게 그냥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빨리 입법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의 이제 소위 이제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이해를 대변하자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 담당하는 정무위나 또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위에는 가지 마라. 그러면 이분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해관계 있으면 무조건 재척 회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 솔선수범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국면은 국회의 솔선수범이 훨씬 중요한 국면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박덕흠 의원 얘기 좀 해보죠. 먼저 기조발제. 네.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의원의 있으면서 그 관련 상임위 원래 뭐 건설업계 출신이시고 형제들도 다 건설업했지만 그럼 아마 본인 스스로 좀 피하는 게 맞는데 관련 수주를 지금 뭐 언론마다 다르지만 뭐 수백억에서 뭐 몇 천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본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탈당은 하셨는데 과연 이걸로 해결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탈당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어쨌든 박덕흠 의원 탈당했고 그 전에 김원걸 의원은 제명이 됐고 그리고 이상직 의원 탈당했고. 이거 좀 약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해충돌 문제잖아요. 이해충돌 문제가 이게 예전에 김영란법 나올 때도 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왜냐면 뺐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입법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의원들은 더 심해요. 지방의원의 대부분이 건설업이나 부동산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길 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도시계획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땅 주변으로 길을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업자들이 의회가 가가지고 예산을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국회는 큰 도둑이고 지방에는 작은 도둑인데 이런 도둑들을 어찌 보면 하려면 저는 이제 국회에서 먼저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쭉 밑으로 이제 지방 이것까지 적용하게끔 해야 저는 아마 이 문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제 말씀처럼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길 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법을 반드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한 두 가지인데 이제 이해관계 충돌 요거를 뭐 법제화 해가지고 막을 거냐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탈당 얘기가 있고 정치적인 얘기죠 이거는. 탈당 얘기부터 김용진 의원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탈당한다고 다 끝나는 게 맞느냐? 근데 대부분 다 끝나잖아요. 그죠? 탈당하면 그냥 대충 정리되잖아요. 그죠? 최근에 국회의원들은 제명이나 탈당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최고의 그러니까. 보신책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사고 치면 탈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보면. 해당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실은 이게 면직이 안 되고 맞아요.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역시 법조인이시구나. 네. 국가공무법인데 지방공무법에 그렇게 됐고 원래는 사실은 이게 어떤 징계조사나 수사에 들어가서도 사표 내는 것이 허용이 됐었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사표 내고 도망가고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하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어떤 문제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정당의 당정 문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준해서 그러니까 회피성, 면피성 또는 보신성 어떤 탈당이라든지 이거는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김원근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 일부러 제명을 해줬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본인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사실은 날아가지만 제명을 해주면 안 날아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냥 긴급 비상 제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문제 이전에 과연 이게 이해충돌 입법화하는 것처럼 사실은 국회의 어떤 개혁 차원에서 입법화할 수는 없을까?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명하면은 국회의원도 같이 잘라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비례대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정의당의 셀프 제명 사태도 한동안 있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보면. 야, 요거는 사실 이제 뭐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변호사님은? 이 제명 비례대표의 제명을 하면은 국회의원직도 박탈하는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말씀하셨지만 이제 바른미래당 경우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이쪽에 가 있지만 당적은 여기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딴 집에 사는 거죠. 호적은 제명을 하고 그 자기들 명부에 있던 뒷순위를 승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비례대표들을 제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의원들로 후순위를 승계시킬 수 있어서 그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도 그렇고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회 자신들이 알아서 최종 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안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징계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사벌 말고 형사벌에 당연히 법원에 소관 사항이니까 그거를 국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중앙선관위라든지 옛날 뭐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게 국회 자신에게 하도록 맡긴 것은 옛날 군사독재 때 총칼을 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입법화가 됐는데 지금은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니 사실은 선관위나 뭔가 지금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다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물론 이제 자꾸 안티를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게 약간 상권 분립 그러니까 입법부 존중 차원이 있어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명을 한다든지 한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군사독재 시절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당장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힘이 미치는 행정부에서 했다. 만약에 야당 의원을 제명하면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사법부 재판조차도 뭐 지금 따른다 야당 뭐 여당 뭐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심사하고 징계한다? 제가 보기에는 상권 분립에도 안 맞고 더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명도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탈당 얘기도요. 지금 그 국민의힘 보면은 분위기가 예컨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당히 결백을 증명해라 나가서 이게 약간은 쑥스럽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성일종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탈당하기 전에
아니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뭔가 교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중진들이나 지도부들하고 네. 그러니까 뭐 나 나갈게 뭐 네. 그러니까 잘 갔다 와 뭐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나 회사 살려놓고 근로자들 잘 보호해놓고 돌아올게 그러니까 네. 기자가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아. 돌아와도 되느냐 그랬더니 예. 글쎄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흐렸구나. 아 이건 좀 별로 이제 보기에 물론 이제 그런 뭐 내부적인 논리는 있겠지만 네.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보기는 안 좋아요. 근데 뭐 제가 우리 당 소속이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위 있을 때 문제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긴 하기 하죠. 전에 어쨌든 뭐 대주주이기도 했고 가족 회사이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특히 이제 저도 좀 노동자 근로자들의 뭐 임금 문제, 체불 문제 이거는 저는 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지금 박덕금 의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는 않은가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게 징계라든가 제명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꼼수가 안 생기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입법화가 됐든 뭐 제3의 기구가 됐든 뭐든지 간에 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 이것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국회에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논의를 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예. 그 전에 김영란법 입법할 때 그 박덕흠 의원 얘기했던 그대로 때문에 사실은 안 됐었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란 말이냐 뭐 그 한마디를 가지고 결국은 치열한 논쟁을 하다가 그럼 이거 보류하자 일단 이래놨는데 예. 보류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구나. 예. 예.